자, 교재 169페이지예요. 자, 공장부지 입지위원회에서요. 1번과 2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료 지향령 입지와 시장 지향령 입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출제가 잘 되니까요. 반드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비교 정리합니다. 자, 앞에서 배분을 보고 있죠. 배분은요, 크게 원료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예요.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인데, 첫 번째. 자, 보편 원료를 많이 쓰는 공장은요, 시장 지향령 입지가 됩니다. 반면에 국지 원료를 많이 쓰면 원료 지향령 입지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편 원료가 뭡니까 하는 것은요, 보편 원료는 쉬운 말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해요. 어떤 게 있죠? 쌀과 같은 곡물이 있죠. 흔히 구할 수 있잖아요. 또는 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나 흔히 구하니까 주로 도시 근처에다가, 시장 근처에다가 바로 공장을 차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국지 원료는요, 반대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원료, 반드시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돼요. 예를 들면 광물입니다. 광물은요, 반드시 강원도 가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국지 원료를 똑같은 말로 편제 원료라고 불러요. 자, 국지 원료, 편제 원료 똑같은 말입니다. 광물은요, 자, 강원도에서 나니까 강원도 가서 공장을 차리는 말입니다. 비교되시겠죠? 보편으로가 많으면 도시 근처, 시장 입지가 되고, 국지 원료가 많으면요, 강원도 가서 공장을 차리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비교하시고요. 두 번째요. 중량 감수 산업입니다. 다음에 중량 증가 산업입니다. 그러면 중량 감수 산업은 원료 지향령 입지가 되고요.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령 입지가 됩니다. 얘는요,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먼저 중량 감수 산업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원료의 무게입니다. 다음에 제품의 무게예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숫자 넣어볼게요. 원료가 20kg입니다. 제품이 5kg예요. 이러면 중량 증가입니까? 중량 감소입니까? 중량이 확 줄어들었죠.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이런 예가 바로 시멘트 공장입니다. 대개 시멘트 공장은요, 원료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 많은 원료를 가공해서 한 포대에 시멘트를 만드니까 중량이 현저하게 감소가 돼요. 즉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자, 이런 시멘트 공장은 서울에 많습니까? 강원도 많습니까? 강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원료가 난 장소, 강원도 가서 공장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정반대로 중량 증가 산업은 제품이 훨씬 더 무거운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맥주 공장입니다. 맥주 원료가 뭐죠? 주로 물이죠. 또 보리 다 섞어서 이제 맥주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자, 한 병의 맥주 또는 한 박스 맥주를 만들어요. 현저하게 제품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품이 무거우면요, 제품의 운반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근처,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차려라.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는요,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빨리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을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자면 암기를 해야 되겠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특히 가까운 친구들이 있죠. 지인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 부모 형제에게도 동거래 하지 말래요. 특히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자, 만약 보증을 서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결국 덮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도 보증 쓰지 말라고 늘 각오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게 돼 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보증을 부탁해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딱 보증을 2번 선 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둘 다 제가 갚았습니다. 예. 보증 서게 되면요, 결국 제가 갚게 되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보증 서게 되면요, 각오하세요. 그 보증이 1억이건 5억이건 섰다는 순간 내가 갚아야지. 그리고 보증을 서세요. 즉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증을 서게 되면요, 이익이 많습니까? 불이익이 많습니까? 불이익이 많죠. 만약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게 되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게 되면 바로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이러면 절대 보증 안 쓸 거예요. 따라서 보증 시에는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암기껏. 따라서 보증 시에는 나왔죠. 그래서 보증 시에는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와요. 국가문입니다. 그래서 보증 시 국가문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보증 시 국가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증 시 하니까 시장 입지가 되고요. 국가원 하게 되면 원료 입지가 되고요. 다음에 보증 시 시장 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 보편 원료가 많으면 시장 입지가 되고요. 어떤 산업이다? 중량 정가 산업입니다. 보증 시 시장 입지가 되고, 다음에 국감원 원료 입지는 어떤 원료?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 어떤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된대요. 따라서 지문 보게 되면요, 보증 시 국감원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문제가 나면요, 항목이 더 많지만은요, 사실은 보증 시 국감은 여기서 거의 다 틀린 답이 나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암기되었고요. 세 번째. 자, 배버의 원료 지수가 나와요. 배버의 원료 지수이다. 배버의 원료 지수는요, 분자 분모가 돼요. 분자가요, 국지 원료 중량입니다. 분모는요, 제품의 중량입니다.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원료 지수가 돼요. 여기까지는 공식을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가끔 어떤 출판사에서는요, 여기까지 구석구석 묻는 문제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뚫리자면요, 자, 부산에 남포동이 있죠. 유명한 시장이 있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장? 국제시장 암기껏 국제시장입니다. 따라서 국제해서 국지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국제하니까 원료 지수가 돼요. 만약 이것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국지 원료 비중이 크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비중이 크다는 것은 바로 어떤 입지가 된다? 원료 지향량 입지가 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거꾸로, 자, 배브의 원료 지수가 거꾸로 1보다 작다 하게 되면요, 반대로 시장 지향량 입지가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입지 중량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더라 하면서 한 적을 듣고 흘리시고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입지 중량은 그 기준이 2가 됩니다. 2보다 클 때 원료 지향량 입지가 돼요. 얘는 왜 2가 됩니까 하는 것은요. 입지 중량은 앞에서 원료 지수가 나와요. 자, 원료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죠. 여기다가 1만 더해주면 입지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원료 지수 기준이 바로 1이잖아요.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해서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로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 반대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되고요. 5번째. 부패하기 쉬운 원료입니다. 반면에 부패가 쉬운 제품이 돼요. 그러면 원료가 부패가 쉽다는 것은 예를 들면 통조림 공장입니다. 경남 통영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털기 쉽고요. 서울까지 운반하면 신선도가 확 떨어진다. 부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잡자마자 바로 통조림 가공하자. 그러니까 원료 지향량 입지가 됩니다. 다음에 제품이 부패가 쉽대요. 이 말은 쉬운 말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말해요. 어떤 게 있죠? 막걸리 또는 이제 두부 이런 것들은 유통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도시 근처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모두가 원료 입지가 되고요. 저럴 때는 모두가 시장 입지가 되지만 결국 여기서 문제를 묻게 되면 거의 틀린 답은 보정시 국가문. 여기서 답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정시 국가문 이걸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번요. 레시오의 최대 수요는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만 체크만 하자면 1번 의를 보게 되면 의에서 4번째 줄 있죠. 따라서부터 밑줄하시면 돼요. 한 줄만 밑줄입니다. 따라서 밑줄하세요.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장의 입지는 수요가 가장 많은 곳, 다른 말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을 입지를 하라는 말입니다. 공업입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이 있죠. 상권 이론은 바로 상업 입지를 말하고 얘는요. 1월 2월 과정에서 빠짐없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과정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별 입지 선정, 용도 지역별로 입지에는요. 얘는 양은 많은데 나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별도로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 파트는요. 따로 나올 것만 추려가지고 체크를 다 해드릴게요. 5월달에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목차 06번이죠. 도시 공간 구조이론과 지대 직가이론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는 중요하고요. 다음에 지대 직가이론은요. 직가이론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지대이론이 있죠. 지대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대이론 둘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얘가 얼만큼 중요한지는요. 여러분들이 표지에 붙여둔 기출표 있죠. 보시면요. 출제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표를 볼게요. 자, 기출표를 보시면 목차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는 분량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 맨 끝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도시 공간 구조는 찾았습니까? 몇 번 나왔어요? 8번요. 많이 나왔잖아요. 9회, 19, 20, 22, 23, 24, 25, 28 8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지들은요,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몇 번? 11번요. 따라서 11회, 15, 19, 20, 21, 22, 24. 두 문제 나왔죠. 26, 27, 28.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도시 공간 구조론, 지론 각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둘 다 중요한데 여지껏 출제 빈도를 보게 되면 지도론이 11번 나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요. 도시 공간 구조론과 지도론인데요. 도시 공간 구조론은 제가 지난 과정 1, 2월 달에 설명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차 확인해 볼까요? 1번 도시와의 개념 X되어 있죠. 보지 말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2번 도시와의 측정 X되어 있죠. 이것도 보지 마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도시의 분류도 X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시험과는 거리가 멀어요. 패스합니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요. 4번 도시 성장 구조론이 바로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얘는요. 동선다 기억나시죠?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익실론, 동선다. 얘는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들었으니까 3, 4월 과정은 지도론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꼭 참고하시고요. 바로 두 장 넘겨서 204페이지입니다. 목차 5번요. 지대 직가론인데 직가론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지대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1번 보시면요. 지대와 직가와의 관계가 나와요. 얘는요. 참고로 시험과는 거리가 멀고요.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지대와 직가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지대는 쉬운 말로 임대료, 임대를 말하고요. 직가는요. 토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임대를 말해요. 그럼 지대는 당연히 토지의 사용료를 말하죠. 토지의 사용료이다. 반면에 직가는요. 이것은 자 앞에서 본 지대. 이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하게 되면 현재 지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이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흐름을 봅니다. 다시. 지대와 지가는 양자가 서로 시대적인 배경을 달리합니다. 배경이 달라요. 그 기준점이 바로 18세기 말이죠. 바로 유명한 산업혁명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발달된 것이 바로 지대론이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된 것이 바로 직가론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달리합니다.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주로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사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부터 공업이 발달됩니다. 공업이 발달되니까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직가론이 발달되고 있는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로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지 지도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몇 번 나왔다? 11번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바로 2번 볼게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도론이 나옵니다. 자, 얘가 바로 지대에 관한 논쟁인데요. 지대 논쟁입니다. 표가 복잡해요. 그래서 가능한 제 마음은요. 이 표를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으면 최고 좋겠는데 그런데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공인중개사가요. 고전학파를 알아야 됩니까? 신고학파를 알아야 됩니까? 택도 없는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예요.
고전합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 있죠. 뿐만 아니고 리카르도, 제번서, 맹거 학자가 아주 많은데요. 신고전합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신고전합파 학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자, 마샬이라는 학자가 바로 신고전합파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표가 복잡하지만요.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첫 번째, 두 학파는 생산 요소를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고전 학파는 세 가지로 본다. 즉 3분법입니다. 세 가지로 본디. 반면에 신고전 학파는 두 가지로 본다. 2분법입니다. 아마 생산요소는 잘 아실 거예요. 생산요소 세 가지가 뭐죠? 토지, 자본, 노동이죠.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요.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두 가지다. 이분법. 그러면 토지를 빼요. 얘를 빼니까 두 가지. 자본과 노동입니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문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대. 지대의 성격입니다. 고전학파가 보기에는 지대란 한마디로 잉여다. 잉여. 쉬운 말로 불로소득입니다. 일종의 불로소득입니다. 반면에 신고전학파가 보기에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생산과 관계가 된다 해서 바로 생산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생산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얘를요 줄이면요 생산 요소 비용 줄여서 뭐 생산비로 본대 말입니다. 생산비로. 생산비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대를 자 비용으로 보느냐 비용으로 보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바로 양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비로, 고전학파는 생산비가 아니라 불로소득, 잉여로 파악하더라. 여기까지 구별하시면 돼요. 되게 학생들이 딱딱해요. 지금 들을 때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그럴수록 돌아서면 금방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문들이 나왔다.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가능한 단순하지만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묻는 건 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혹시 아줌마세요? 아가씨세요? 예, 아줌마라고요? 들으셨죠? 그죠?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예, 더 묻고 싶었는데. 그럼 더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줌마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애가 학교 다니면 애가, 큰애가 학교 몇 학년인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아, 우리 집 애는요, 고등학교 3학년, 고3이래요. 우리 집 애는요, 고3이죠. 이잉 합니다. 암기껏. 예. 우리 집 애는요, 고3이죠. 이잉 암기껏. 예. 따라서 고3이죠. 이잉 하시면 돼요. 해서 고3이죠. 이잉 암기 끝났습니다. 해서 자, 고전학파는 3분법 세 가지고요. 지들을 이잉, 잉여로 본다. 고3이죠. 이잉 끝났습니다. 바로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신고전학파는 그렇지가 않다. 3분법이 아니면 2분법이고 잉여가 아니니까 바로 생산비로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음에 걸어 3번 내려가요. 농경지 지도린다. 오, 나왔네요. 농경지 지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대론 정리합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교재 볼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차액지대설 학자는 리카르도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 2번 입지교차지대설 학자가 튀닌이 되고요. 3번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요. 차액지대입니다. 학자는 리카르도가 되고요. 두 번째 입지교차지대입니다. 튀넨이죠. 세 번째가 절대지대예요. 마르크스입니다. 자, 세 가지가 지대로 있는데요. 우리가 되게 돈 빌릴 때 은행에서 돈 빌리죠. 은행에서 차입하잖아요. 은행에서 돈 안 빌리고 절에서 돈 빌리자. 절에서 차입하죠. 암기껏 차입절입니다. 따라서 절에서 돈 빌리자, 차입절 세 가지가 바로 지대론 세 가지입니다. 자, 차입절 세 가지인데 이제부터 하나씩 봐요. 차액지대입니다. 교재 바로 볼게요. 먼저 차액지대란 의부터 보시면 토지는 비옥대에 있어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는데 지대는 생산면에 있어서 밑줄 아세요?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 밑줄.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옮겨볼까요? 우등지와 열등지입니다. 이 양자 간의 어떤 차이? 바로 비옥도 차이입니다. 비옥도.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주로 비옥도가 좋은 땅은요, 토양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등지는 토양이 좋은 땅이니까 수확을 많이 합니다. 열등지는 토양이 나쁜 땅이니까 수확을 적게 합니다. 그 차이만큼 지대가 많다, 적다 발생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비옥도 차이를 강조하고요. 비옥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위치를 등한시합니다. 위치를 경시한대요. 위치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열등지가 나쁜 땅이죠. 가장 나쁜 땅은 최열등지가 돼요. 따라서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 우리가 아무리 땅이 나빠도 소유자가 이 땅은 가장 나빠도 한 달에 10,000원은 내. 그래서 임대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카르도에는 최열등지는 지대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열등지도 지대가 반드시 발생은 해야 되는데 이 최열등지가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봅니다. 교재 볼게요. 니은번 지대 발생 조건은요. 지문은 나오지만 여기서 틀린 지문은 거의 안 나와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A번. 자, 토지는 공급이 한정돼 있죠. 두 번째,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가 발생한다. 10번요. 밑줄 아세요. 수학 체감 법칙 작용 밑줄.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나오지만 틀린 지문은 안 나와요. 가볍게 보시고요. D급번 평가입니다. 자, A번 보게 되면 토지의 밑줄합니다. 위치, 문제, 경시, 밑줄. 위치를 경시합니다. 또 밑줄 아세요.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 밑줄. 오로지 비옥도만 강조합니다. B번 동그라미. 얘가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아세요.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리카르도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액 지대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입니다. 먼저 기업번 E부터 볼까요? 독일의 농업 경제학자인 튀넨은 거의 져서 고립국에서 지대 발생을 설명합니다. 고립국 나왔죠? 고립국을 알아야 됩니다. 고립국은요, 자, 소급에서 166페이지 보시면 돼요. 166페이지. 자, 펴십니까? 166페이지요. 맨 밑에 보니까 1번 농업 입지론. 지금부터 농업 입지를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학자가 튀넨이죠. 똑같습니다. 바로 튀넨의 입지 교차지대가 바로 농업 입지를 말이에요. 의의봅니다. 튀넨의 입지론은 농업 입지론으로서 튀넨 스스로 경작해온 농장 경험을 토대로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립국이 나오잖아요. 이 고립국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은 쉬운 그림이에요. 그림을 옮겨서 볼게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한가운데 업이 있죠. 업을 그냥 중심지라고 부르죠. 중심지. 중심지가 있다. 반동심원이 6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림 보고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요. 어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채소나 과일이죠. 어떤 농사? 과수원. 다시 가장 멀리 있어요. 가장 먼 데서는 뭘 농사 짓더라? 버터나 치즈예요. 즉 낙농업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중심지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경작 활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중심지에서 가장 이 가까운 거리는요. 가까이 있으니까 수송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당연히 수송비가 적다 이 말입니다. 다시 멀리 있는 거리는요. 수송비가 많을까 적을까? 수송비가 당연히 많다. 다시 중심지 가까운 거리는요. 자, 시내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임대료가 높을까 낮을까? 높죠. 해서 지대가 높대 말입니다. 멀리 있으면요. 그만큼 임대료가 높다 낮다? 낮다. 지대가 낮아요. 따라서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는 수송비가 달라지잖아요. 수송비 차이만큼 지대가 나타납니다. 수송비가 적으니까 지대가 높아지고요. 수송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지대가 낮아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다시 말하면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내용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이죠. 1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1번. 튀넨은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밑줄 아세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 밑줄.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 밑줄.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돼요. 아래 박스에 있죠. 공식 또한 알아야 됩니다. 공식 모두 밑줄 아세요. 지대 이꼴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은 것이 지대가 돼요. 자, 공식 한 번 더 눈에 힘을 주시고요. 그러면 공식 보았으니까 이제 원래 페이지 보세요.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박스에 공식이 있죠. 똑같은 공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첫 줄 공식을 그대로 밑줄 아세요. 지대 이꼴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뺀 것이 지대가 돼요. 똑같은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옮겨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T는요, 지대란. 총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남는 것이 바로 지대가 된대.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공식도 가능한 꼭 아는 게 좋아요. 과거 우리 시험은요. 얘가 숫자 얼마 주고 숫자 얼마 주고 숫자 얼마 주고 지대가 얼마 됩니까? 계산문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한 번요. 한 번 나온 거는 중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못 드려 말입니다. 자, 좀 전에 물어봤거든요. 아까 제가 암기 때문에 물어봤잖아요. 아줌마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갈증이 되게 나거든요. 목이 마르대요. 그럼 제가 이제 갈증이 난다고 해서 자, 이제 권하는데요. 갈증이 나면 생수를 마시겠어요? 콜라를 마시겠어요? 생수요. 들으셨죠? 생수를 마시겠대요. 아줌마는 생수를 마시겠대요. 아줌마는 생수를 좋아한대요. 다른 말로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 암기껏 아지매 생수 암기껏입니다. 아만 딱 집어넣으면요.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지매 생수 하시면 돼요. 자, 공식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아지매 생수. 따라서 지대란 매상고에서 뭘 뺀 거다? 생수. 생수를 뺀 것입니다. 여기서 매상고하고 생산비는요, 일정하다. 얘는요, 일정하대요. 얘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여기서 지대하고 수송비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앞에 그림 보면서 가까운 거리가 있죠. 먼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수송비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수송비가 적다. 적은 것 빼니까 지대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겠지. 다시 먼 거리는 수송비가 많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수송비가 많다. 많은 것 빼니까 지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잖아요. 결론적으로 지대와 수송비는 화살표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또 지대는 얘가 일정하니까 뭘 뺀 거다?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된대요. 따라서 지대란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이때 수송비는요. 다시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는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거리를 말해요. 거리. 다른 말로 위치를 말해요.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는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T는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를 강조하니까 결국 자 위치, 거리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T는요. 이 위치를 강조하니까 위치를 강조하니까 이를 다른 말로 입지 교차지를 다른 말로 이꼴 위치 지대설이다라고 불러요. 위치 지대설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면요. 아, 입지 교차지대 T는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국 T는이 보기에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니까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험은 자꾸 수송비를 싹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생산비를 집어넣더라 해서 생산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다? X 틀린 말입니다. 생산비 전략분이 아니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 여기까지 보시고요. 교재 확인. 교재 볼까요? 다시 의 보세요. 기억번. 의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지대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와 근거리의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화한다. 밑줄. 수송비 전략분이죠. 수송비 동그라미. 밑에다 적어서요. 생산비 X. 생산비 전략분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입지 교차 지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지대. 이런 쉬워요. 절대지대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죠.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죠. 즉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소유자가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빌려주고 임대로 받잖아요. 땅을 빌려줄 때 토지 소유자가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요.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얘가 바로 절대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5등지, 좋은 땅은 한 달에 100만 원 내 할 수 있잖아요. 좀 나쁜 땅은요, 한 달에 30만 원 내 할 수도 있잖아요. 가장 나쁜 땅, 최열등지도 한 달에 10,000원 내 반드시 지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최열등지라고 하더라도 얘는요, 지대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기업번 의 보시면요, 의 세 번째 줄 밑줄 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 밑줄. 니은번 평가 내려가세요. 첫 줄 밑줄 하세요. 차액 지대론이 설명하지 못한 최열등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차입절 세 가지가 바로 지대론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본다면요. 자, 포인트를 볼까요? 먼저 차액 지대는 어떻게 지대가 발생하죠?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한대요. 다음에 입지 교차 지대는요, 지대가 어떻게 발생한다? 수성비를 뺀 것, 수성비 전략분이 지대가 되고요. 다음에 절대 지대는요, 반드시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상으로 지대로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 차트 넘어가죠. 다음 차트가 교재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3장 부동산 정책이 있죠. 정책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